10페이지에 이제 법률행위 대리죠. 대리의 개념이 나오는데 요런 문제입니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병을 상대방이라고 하잔 말이죠. 일단 대리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하고요. 특색은 이 법률의 효과가 자신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그 효과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의 개념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대리인을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 주는 사람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 주는 사람은 우리가 사자라고 하고요.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만이 대리인입니다. 또 대리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고요. 친권자와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으로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임의대리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그러면 뭐죠? 임의대리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대리인이 뭐냐면 친권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리에 관한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친권자를 대입해 주는 것이 좀 안전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미성년자인 딸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물어봤을 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이년아 살쪄 먹지 마 그런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아이스크림을 대신 먹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 아닙니다. 아이스크림 먹을지 말지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인 거죠. 엄마 나 게임해도 돼? 너 1시간만 하고 너 숙제해야 돼? 다시 말하면 대신 게임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 아닙니다. 게임을 할지 숙제할지 뭐 해주는 사람이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대리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대리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파트를 구입하고 얼마에 구입할지 스스로 뭐하게 돼요? 의사를 결정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네가 대전 둔산동에 있는 뭐 클럽 아파트 뭐 301호 1303호를 뭐 4억 5천에 매매 계약해라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뭐죠? 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사결정을 다 누가 했죠? 갑이 했고 그런 아무런 의사를 결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란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뭐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거 꼭 가져가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대리제도와 사회적 기능 해가지고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사적 자체를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임의 대리는 사적 자체를 확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요. 삼명관계란 말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이제부터는 등장인물이 3명이니까 그림을 그리면 삼각형 모양이다 그래서 삼명관계란 말을 쓰고요. 3번 대리의 본질 해가지고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우리 민법은 대리인 행위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도 대리인이 하는 거고 의사표시도 대리인이 하는 거고 의사결정도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측에 대리와 구별해야 될 개념에서 1번 대표가 나옵니다. 일단 대리 개념을 조금만 더 보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결정할 일이 있는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행위 한해서만
대리가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게 되고, 이유는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뭐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대표를 보자고요. A라는 법인을 갑이 대표해가지고 이사하겠죠. 병과 만나서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행위 효과가 법인에게 직접 기속된다는 점까지는 대리와 대단히 똑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사와 법인은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존재가 필요한데 그것이 기관이고 그것이 이사거든요. 따라서 이사가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법인에게 직접 기속되는 이유는 이사 행위가 이코로 법인 자신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따라 대표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허용이 되고요. 또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대리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대표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대리와 뭐죠? 차이점이 있는 거죠. 대리는 뭐에 대해서만요? 법률행위 한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사자가 나오죠. 이런 문제죠. 갑이 본인이 의사를 결정했고요. 결정된 의사를 을을 통해서 단순히 전달해 주거나 단순히 표시를 해줬다면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뭐죠? 사자라고 합니다. 차이점은 누가 의사결정하는 주체 차이점이죠. 사자에서는 누가 의사결정합니까?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또 법률행위도 누가 하는 거냐면 본인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 표시해 주는 것은 사자라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대리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따라서 사자는 의사를 결정할 법률 행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실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사자가 다 허용이 되지만 법률 행위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 한해서만 허용된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또 대리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법률행위도 대리인이 하는 것이니까 법 논리적으로는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민법 117조가 특별히 행위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리는 법률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위 능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자는 의사 능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의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또 사자는 물론 행위 능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도 본인이 하는 것이지 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차이점이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간접 대리가 나오는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주 가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 농사를 졌어요. 근데 포도를 직접 팔기가 어려워서 을이라는 상인에게 포도 판매에 대해서 위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위탁 매매가 대표적인 간접 대리가 되는데 그러면 일단 포도는 갑이 을에게 포도를 갖다 주게 되고요. 을은 자신의 상점에다가 포도를 팔 때는 자기 것처럼 해서 팝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팔게 되는 거죠. 병과 만나가지고 이 포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을은 병에게 포도를 직접 뭐하게 돼요? 인도해 주게 되고요. 포도 대금은 병이 을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특징은 을이 돈을 받더라도 자기 돈이 아닙니다. 갑한테 다 줘야 되고 그 돈에서 뭐만 받을 수 있냐면 수수료만 받을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돈을 받더라도 자기 돈이 아니다. 그래서 타인의 계산으로 이런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왜 간접 대리라고 하느냐? 일반적인 대리는 을과 병이 만나서 법률행위를 하다 매매 계약을 하더라도 그 매매 계약인 효과인 대금을 지급하고 재산권을 이적하는 것은 갑과 병 사이에 직접 발생하는 데 반해서 요 매매 계약 효과인 포도를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통해서 지급되고 을을 통해서 인도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간접 대리라고 하고요. 아주 가끔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혹시나 나온다면 결국은 어느 부분을 바뀌게 되냐면 이 부분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타인의 이름으로 그럼 뭐죠? X가 되고요. 타인의 계산을 자기 계산으로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 이름으로 팝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돈은 누구 돈입니까? 본인,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계약을 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접점유는 우리가 물권법에서 간단하게 볼 겁니다. 여기서 볼 거는 아닌 거죠. 넘겨보시면 5번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중요한데 요건 또 우리가 계약부에서 볼 문제, 여기서 볼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가 있는데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고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요. 다만 법률행위 중에서 제외되는 거,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가족법상 행위죠. 혼이 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이나 할지 이혼할지 입양을 할지는 오로지 누가 결정할 문제죠? 본인 스스로 결정할 문제고 남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교재를 좀 읽어봐야 되는데 좌측 하단에 보시면 준법률행위가 나옵니다. 읽어보면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결정할 일이 있는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고요.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므로 의사를 결정할 일이 없으므로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와 같은 의사표시에 유사한 준법률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가 유추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서 유추라는 말은 뭐냐면 끌어다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의 통지나 간념의 통지는 의사표시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대리가 허용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대리는 뭐에 한해서만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된다는 것이 결론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뭐는 빠지죠? 가족법상 행위는 빠집니다. 4번 대리의 종류에서 임의대리, 임의적인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임의대리가 되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법정대리가 되고요. 우측에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나왔는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단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하는 것은 능동대리고요.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은 수동대리입니다. 근데 이게 개념도 중요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대리의 본질은 능동대리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는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결정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동대리는 대리의 본질과 반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대리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뭐 하는 사람이죠?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이다. 다만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된 것과 종된 것으로 이해하셔야 나중에 판례 보거나 문제 풀 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뭐 할 수도 있죠? 수령할 수도 있다. 능동대리가 주된 것이고 수동대리는 부수적이라는 거 좀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 행위를 했는데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고요. 자세한 것은 뒤에서 볼 문제고요. 2절 대리권이 나오죠. 대리권에 의해서 권리가 아니라 권한입니다. 권리는 나 자신을 위한 거고요. 권한은 남을 위한 것을 우리가 권한이라고 합니다. 대리권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면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남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이라는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서 1번 법정 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교재에 간단하게 내용이 있는데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법정 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2번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가 되냐면 수권 행위가 되는데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이런 문제입니다. 답이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수권행위에 대해서 계약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단독행위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일방적으로 주는 거고요. 을로부터 별도로 승낙을 받을 필요 없는 단독행위로 본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한테나 대리권을 주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대리권을 주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대리권을 주는 이유를 기초적 내부관계 또는 기초적 원인관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사장이고 을이 직원이어서 고용관계여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갑이 을에게 사무처리를 부탁해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대리권을 주는 이유도 있을 텐데 이렇게 대리권을 주는 이유와 수권행위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문제가 되면서 우리 교재에 다 수권행위의 무인성과 유인성입니다. 자, 기초적 원인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해소가 됐을 때 수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영향을 안 준다 무인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 따라서 기초적 원인관계가 무효라 하더라도 수권행위 뭘 주지 않습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결론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재 하단에 나와 있는 핵심 판례를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판례를 보면 판례는 이런 내용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갑이 도박빚, 도박 채무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부담하게 된대. 물론 도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도박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당장 너에게 줄 돈은 없다. 다만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네가 이 아파트를 내 대신 팔아가지고 그 돈에서 도박빚을 받아가라. 그럼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팔아서라고 해서 뭘 한 거죠? 수권 행위를 하게 된 거고요.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요 매매 계약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을 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요 문제입니다.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다 읽어볼 겁니다. 핵심 판례죠.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 채무의 부담행위 및 그 변제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제 약정의 이행이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 이렇게 나와 있죠. 한정되고라는 이 네 글자가 키가 되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도박을 하고 도박빚을 갚는 것은 반사회적인 무효예요. 근데 이것이 무효인 것은 여기에 한정된다는 말은 수권행위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효성입니다. 따라서 이 수권행위 여전히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을은 적법한 대리인이기 때문에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아무런 흠이 없는 유권 대리이고 따라서 병이 자기 앞에 이전 등기를 했다면 적법하게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이어서 한정되고 위 변제 약정 이행 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유한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수권 행위는 유효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무자로부터 그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라고 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말은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등기까지 갖췄다면 적법하게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취지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례입니다. 갑이 을에게요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를 했어요. 수권행위란 이유가 뭐냐면 갑이 을에게 사무처를 부탁했다 위임 계약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을이 만약에 미성년자였다면이죠. 첫째, 을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을은 갑의 수권행위를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하는 수권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뭐기 때문에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다만 위임은 계약이기 때문에 을이 미성년이라면 위임 계약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위임 계약을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취소해서 위임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더라도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뭐에는 영향을 안 줍니까? 수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권행위는 적법하게 뭐죠? 유효한 것이고요. 을은 적법한 대리인이 된다는 것까지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수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뭔가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을이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수권행위 자체를 을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고요. 다만 갑과 을이 한 위임은 계약이니까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지만
요 위임 계약이 취소가 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줍니까? 수권행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므로 을은 여전히 적법한 대리인이고 따라서 을이 한 대리인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유효한 행위로서 갑에게 그 효과가 기속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이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 4번 수권행위 철회. 물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 처리할 수가 있고요. 3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해가지고 1. 대리권의 범위해가지고 법정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가와 밑에 판례를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그냥 개념으로서 깔고 가는 문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리인이란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뭐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이제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임의 대리인이 뭐 할 수 있는지는 수권행위를 해석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땅 팔라 그랬으면 땅 팔 수 있는 거고요. 저당권 설정해 달라 그랬으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의 내용은 뭐냐면 해석을 해봤더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었다는 거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어서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째, 가능한 경우입니다. 매매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에 관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수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매 대금을 수령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뭘 못하느냐? 불가능한 경우인데 첫째,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과는 가능하지만 대금 자체들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임의 대리인이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 요거 우리가 이유는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 결국은 유효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일부든 전부든 대금을 면제해 줄 수는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 없다는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218페이지에 박스 밑에 나번은 좀 다르죠. 자, 수권행위를 해석해 봤어요. 해석을 해봤더니 위에 거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는 경우고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는지는 우리 민법 118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첫째, 가능한 경우입니다. 보존행위 할 수가 있고요.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도 할 수 있고 개량행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이 뭘 맡았느냐? 불가능한 경우인데 첫째, 처분행위는 못합니다.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개량행위니까 역으로 말하면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도 계량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것과 요것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고요. 요거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범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처분을 못하는 거죠?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처분하지 못하는 거니까 다른 문제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 계량행위에 대해서 교재 예들이 나와 있는 이걸 외울 것은 아닌데 항상 요 이용행위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임대가 들어간다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임대가. 왜냐하면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처분행위는 아니고요. 이용행위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임대한다 그래서 아파트의 성질이 뭐하는 건 아니죠. 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도 본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죠? 임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끝이죠. 우측에 대표예제가 나와 있죠. 풀어보면 이 대표예제 풀어보자. 대리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임의 대리인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좀 이따가 볼 거고 2번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 신청 행위는 허용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일단 이게 일종의 쌍방 대리인데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등기 신청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좀 이따 볼 거고 3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 설명드릴 거고요. 4번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해 매매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맞죠. 5번이 답인데 매매 계약과 계약의 체결과 이행하나요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입니다. 그럼 요겁니다.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는 대리인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요. 대금 지급 기한을 뭐 해줄 수도 있죠? 연기해 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해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은 없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뭐 할 수도 있죠? 연기까지는 해줄 수 있죠. 뭐는 못합니까? 일부든 전부든 면제는 못하고 또 취소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제한입니다. 일단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됩니다. 좀 정리하고 좀 설명을 드리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했어요. 위반을 하면 조심할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된다는 말은 자기계약 쌍방대리할 대리권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하는 입찰 대리를 쌍방 대리를 하게 되면 이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무권 대리인데 뭐만은요? 법원에서 하는 입찰 대리를 쌍방 대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계약이 가능한데,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결국 뭘 말하냐면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이 행위가 흔할까요? 아주 흔하겠죠. 대리인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친권자죠. 아버지가 아들내미한테 이달 용돈 10만 원이다 라고 줬다면 그것은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증여하는 행위고요.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버지 원자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자기계약이 뭐죠? 가능하다는 입장이 된다는 개념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채무이행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채무이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제외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거.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가 됩니다. 두 번째, 변제기 미도래 채무, 변제기가 도래아진 채무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라는 것이 여전히 뭐죠? 금지가 됩니다. 자, 그럼 좀 생각을 좀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란 말이죠. 근데 을 스스로 결정해서 갑과 을이 뭔가를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자기계약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툼도 없고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상태라면 채무이행은 자기계약이 뭐죠? 허용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을이 결정해서 갑의 재산으로부터 자신이 받을 채권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변제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본인에게 대해서 채권이 있고요. 본인이 대리인에 대해서 채무가 있는데 이 채권 채무가 아무런 다툼도 없고요. 또 변제가 이미 뭐가 있어요? 도래한 상태라면 을 스스로 결정해서 갑의 재산으로부터 채무를 뭐 할 수 있어요? 변제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이행은 자기계약이 뭐죠?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을이 채무가 있고 병이 갑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 상태라면 다툼도 없고 변제가 이미 도래했다면 을이 혼자 결정을 해서 갑에서 병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일종의 뭐가 되냐면 쌍방대리가 되는데요. 이것도 을 스스로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다툼도 없고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상태라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가능하다는 의미는 을 스스로 결정해서 자신의 채권을 본인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받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는 의미고요. 을 스스로 결정해서 갑의 재산으로부터 병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 꼭 곱씹어 보셔야 되고요. 최근 들어서는 자꾸 곱씹어 보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 변제 여전히 금지가 되고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도 여전히 금지가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교재
220페이지 상단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리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공동대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공동대리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시험이 잘 나오는데. 일단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입니다. 그러면 원칙이 각자 대리입니다. 그럼 공동대리가 뭐냐면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는 건 그냥 각자 대리고요. 대리 여러 명이 있고 법률 규정이나 수권행위를 통해서 특별히 공동을 하라는 제한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공동대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동대리란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 공동을 하라는 제한이 있는 경우가 공동대리가 되고요. 그러면 뭘 공동을 하느냐?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고요. 따라서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할 일이 있는 능동대리만 공동으로 하면 되고요. 의사를 결정할 일이 없는 수동대리의 경우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공동대리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가 되냐면 친권자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어머니도 친권자고요. 아버지도 친권자입니다. 근데 친권을 행사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행사해야 되니까 친권자는 대표적으로 공동대리가 되는데 뭐만 공동으로 하면 되죠?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7살인데 얘를 학교 올해 보낼까 내년 보낼까 고민 중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올해 학교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면 애를 데려가는 것은 어머니 혼자 데려가 상관은 없습니다. 뭐만 같이 하면 돼요? 의사 결정만 함께 하면 되니까요. 따라서 능동대리는 공동으로 해야 되지만 수동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상대방 측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니까 대리는 뭐 할 일이 없죠? 의사를 결정할 일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원칙이 각자 대리라는 것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수인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고 공동을 하는 특별한 제한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공동 대리가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좀 쉬었다가 우측에 대리권 남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